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던 그런 수준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자폭 드론 루카스까지 사상 처음 실전에 투입했고, 해군 잠수함은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어뢰를 발사해 이란 군함 20여 척을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테헤란에 1250발을 쏟아부었고, 쿠르드 민병대까지 국경을 넘어 지상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이란 역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2로 중동 전역에 반격을 퍼붓고 있고, 전 세계 석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파국의 이유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안보적 관점에서는 타당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거대한 전쟁의 유일한 이유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었던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 뒤에서 조용히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는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오늘은 그 이면의 경제학적 배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군사작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미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군사적 긴장감과 안보 논리, 그 이면에는 자본과 권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경제와 투자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이란 폭격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호관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네 나라가 우리한테 관세 10% 매기면 우리도 너네한테 똑같이 10% 매기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간판 공약이었죠.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선거 몇 달 앞두고 잃어버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중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만들어낼 돌파구가 절실했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험을 잔뜩 팔아놓은 보안업체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에 갑자기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립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이 너도 나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러 몰려오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빈집털이 소문을 퍼뜨린 게 바로 그 보안업체 사장이었다면요. 불안을 만들어서 그 불안으로 장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변 나라들이 겁에 질립니다. 우리도 공격받으면 어쩌지?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의 첨단 무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팩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무기들을 만드는 핵심 군수 공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펜실베니아, 미시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 핵심 경합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중동에서 전쟁의 공포가 커집니다. 주변국들이 무기를 삽니다. 경합주에 있는 군수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긴 사람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구를 찍겠습니까? 전쟁의 공포가 공장을 돌리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표가 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서 세금 낭비를 멈추게 했다는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 무기를 팔고 표를 얻는다.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 계산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작전의 방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고성 타격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체제 전복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략시설을 초토화하고 바다에서는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스라엘은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을 전부 막고 지도부까지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작전입니다.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시작한 배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의 무기 공급과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요. 비용 대비 효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를 밖에서 힘으로만 무너뜨리려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듭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안에서부터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인 나라를 흔드는 건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화폐 가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정부 시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내부의 경제적 불만을 지렛대로 삼아서 밖에서는 폭격을 퍼붓고 안에서는 봉기를 끌어내는 입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흔들고 안에서 무너뜨리고 가장 효율적인 냉혹하지만 경제적인 전쟁 방식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이 화려해 보이고 정치적 계산도 착착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동 전역을 사실상 인질로 잡았고 아랍에미리트에만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져 국제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뇌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바닷목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하나의 길목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석유의 대동맥이 막혀버린 거예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왜 재앙이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기름이 비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일단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 즉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공산품 가격도 오릅니다. 원재료 값이 2배로 뛰면 제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제2의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 한 번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내기 위해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의 방어력입니다.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불안이 계속된다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나 원자재 관련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오를 때 기름을 파는 쪽이 돈을 번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확실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의 수요 증가 시그널입니다. 이건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패턴인데요. 세상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의 돈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몰립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러 몰려드니까 미국 정부는 오히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 재정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국내 산업에 대한 보수적 접근입니다. 유가와 물류비가 급등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원재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 그리고 기름을 많이 쓰는 항공과 해운 같은 산업들입니다. 비용은 확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면 마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가가 올라도 우리 제품은 비싸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포탄의 궤적 뒤에는 치밀한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명분 말고 그 뒤에서 누가 무엇을 얻는지,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 그것이 이런 시대에 실전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